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 한 잔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새 시작이 돼버렸네요.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구속 위기에 놓여 있죠. 언론사 단전 단수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 자식이 소방청에다 연락해가지고 언론사들 몇 개를 쭉 불러주면서 야 거기 전기 끊어 물도 끊어 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상민은 현재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상민한테서 지금 최근에 이상한 반응이 목격이 됩니다. 이상민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동안 윤석열을 엄청 쉴드 치던 게 이상민 아닙니까? 행복했다며. 윤석열과 함께하던 그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다며. 그랬던 이상민이 최근 구속 위기에 몰린 다음에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다. 윤석열한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자기가 곤란함에 처하니까 입장을 바꾸게 되네요. 일단 지가 살고 봐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주제에서 이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한테 등 돌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죠. 충암고 출신인데 윤석열보다는 학교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 책임을 끝까지 버텼습니다. 시민들이 물러나라고 했는데 안 물러났어요. 탄핵까지 당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새끼를 살려보내주죠.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이 되게 웃겨요. 기가 막히죠. 무능한 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대.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대. 무능한 건 탄핵 사유가 아니래. 와. 그런데 무능한 사람이 장관직에 앉아 있어도 되나요? 무능한 사람이 더군다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안부 장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을 해도 되나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적, 위헌적 아닙니까? 가장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그게 과연 합헌적이고 합법적입니까? 어떻게 보자면 무능이라는 거는 가장 정부 관료, 정부 위원으로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위헌 사유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거 너무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요?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쟤는 무능해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위헌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무능한 놈도 장관에 앉혀도 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나요?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장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거쳐서 그래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무능한 거는요,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참네. 근데 무능은 뭐가 아니다? 탄핵 사유가 아니다? 와, 씨.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예? 이 헌법재판소 이 부분은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수많은 생명을 잡아먹고 이상민은 계속 버텨왔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이상민 잘 살아남았습니다. 솔직히 행안부 장관이면 내란 사태에서 핵심이에요. 계엄 포고문에 부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이 계엄령에 부서를 해야 되는 사람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네 사람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부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인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얘는 계엄령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사를 별로 안 받았어요. 이번에도 빠져나갈 뻔했어. 빠져나갈 상황이었어요. 탄핵을 당하긴 했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리발을 내밀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딱 걸린 겁니다. 뭐가? 바로 언론사 단전 단수로 딱 걸린 거예요. 야, 정말 사실 의심스러운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안가 해동이었죠. 안전가옥, 삼청동 안전가옥 해동. 여기에 누구? 법무부, 행안부, 법제처장. 말 그대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다 모인 게 바로 이 안가 해동이었어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주재를 했고요.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검찰 출신이거나 중앙부 출신이거나 하여튼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들 뭐 인적으로 뭐 근무 하여튼 사고방식 하여튼 모든 면으로 가장 측근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동을 한 게 바로 그것도 12월 4일 계엄령 선포 실패하고 난 바로 다음날 밤에 이루어졌던 이 안가회동이지 않습니까? 이 회동에 참여하고도 이상민은 기소를 피했어요. 빠져나갔다고 얘가. 응? 당시에 무슨 의문이 제기됐었느냐 하면은 이게 2차 계엄 계획이 논의되지 않았느냐 혹은 계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수습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제기됐습니다만 하여튼 다 빠져나갔어. 검찰이 자기 자신들, 자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계획을 마련했을 것 같다. 그런 의혹도 나왔지만 역시 빠져나갔어. 야, 이상민 이 미꾸라지 새끼 잘도 빠져나가네.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겨놓고서는 자, 다들 그렇게 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랬는데 마침내 딱 걸린 겁니다. 바로 뭐? 네. 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이 바로 그 계엄날, 계엄 선포 직후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소방방재청장한테 전화를 하죠. 언론사 쭉 불러주면서 MBC, 한겨레, 경향, 뉴스공장 단전 단수하라고. 자, 이게 폭로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상민한테는 나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지. 희한하게 빠져나갔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 관련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네, 진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관련 동영상이라고 했는데 예, 엉뚱하게 나갔네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발표가 있을 때 소방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몇 시에 개최하셨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을 발표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빨리 국가장 대책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장께 직접 주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국가장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전화를 제가 그 회의 중에 네.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 전화의 내용이 예. 혹여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그 소방 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아니 제가 사항이 묻는 있는가? 거에 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한 달 같이 난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그만큼 주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일인가요?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청장님. 이상민 장관이 청장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죠? 그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은 아니요, 제가 분명하게 다시 여쭙게요. 예.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법기관에 넘어가면 신분상의 여러 제약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 날 소방청장 주재 국가장 대책회의를 하실 때 중간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내용에는 단전 단수 지시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선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은 것은 아니고요. 그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자, 협조해 주라 그럼 이렇게 예. 이렇게 물을게요.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그런 상태에서 그 장관님이 전화 오신 내용을 자, 이상민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차장에게 했다는 거죠. 단전 단수 지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상민 전 경찰청에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특정 그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예, 아마 답을 하세요. 예. 들어가시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네, 안 들어가죠.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겨레, 경향, MBC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입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화 온 게 정확하게 몇 시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 국가장 대책회의가 10시 35분 그 언저리에 시작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상민 장관 전화 온 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전화 받은 시간이 10시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 10시 37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시 37분 그런 중차대한 일을 왜 국회에 보고조차 안 하셨습니까? 총장님. 자, 다시 봐도 열이 좀 나죠. 소방방재청장, 정말 무슨 말을 저런 식으로 하죠? 아니, 처음에 좀 거짓말을,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 칩시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걸렸다 싶으면 그냥 솔직히 인정하고 다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끝까지 말장난을 하려고 드는 저 모습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대한 절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소방관들은 우리가 믿었잖아. 진짜 소방관들은 믿었잖아.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웃자라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살라고 이제 앞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아무튼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이상민 장관이 단전 단수, 언론사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언론사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 그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불이 났어? 지진이 났어? 불이 나고 지진이 났으면 피해 지역 전체가 단전 단수지. 특정 언론사한테 단전 단수하라? 이런 거는요. 네. 이런 게 내란이죠. 이런 게.
예, 이렇게 쿠데타고요. 내란인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환 통보가 좀 간 걸로 알아요. 소환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사건을 지금 담당하는 데가 결국에 공수처가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지금 이번에 윤석열 때문에 완전히 지금 윤석열 하나 처리하니라고 완전히 온 힘을 거기다 다 쏟은 거야. 숫자도 몇 마리 안 되는데, 공수처가 지금 원래는 그 수사팀이 총 4개 수사팀이 있는데, 지금 수사팀 2개밖에 없어요. 2개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 수사팀 2개도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으니 조직이 나만 알 턱이 있나. 그래서 지금 이상민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지금 더딘 상황인데, 그래도 통지가 출석하라고 요구가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이 안 됐지만 이 이상민 입장에서는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이상민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한겨레, 지들이 피해자잖아. 경향, 지들도 피해자잖아. JTBC나 MBC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지들도 피해자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민 빨리 안 잡아가노? 이렇게. 왜 안 가만히 놔두노? 게다가 이번에 김용현이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하죠. 뭐라고? 이른바 최상목 문건. 최상목 문건이 최상목한테만 간 줄 알았는데, 아니 이상민 문건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문건도 있고, 외교부 문건도 있고, 문건이 꽤 여러 개였다는 거 아니야? 8개인가 어쩐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 이상민도 그거 받았대. 그랬으면 언론사 단전 단수 이거 윤석열이 지시한 거 아니야? 라고 캐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야, 그거 너 받은 거 어쨌어? 따질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언론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상민으로서는 지금 아직 시작은 안 됐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수사망이 점점 조여져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수사망이 조여 오는구나. 야, X 됐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일단 공수처에서 이 수사가 좀 힘들어가지고 진행이 좀 더디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상민 입장에서는 위기에 몰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공수처도 이제 윤석열 이제 잡아 가뒀으니까 한시름 돌린 거 아니야? 앞으로 검찰에서 나머지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는 일단 다음 단계 이상민 처리로 넘어갈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경찰에 다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자기가 맡는 것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의 수장이 누굽니까? 행안부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여전히 행안부 장관으로 그대로, 공식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야. 탄핵 소추를 당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지휘권을 행사 못하고 있을 뿐이지. 따라서 경찰에서 이상민을 수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검찰도 이상민을 수사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것 같아. 현실적으로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는 뭘 한다? 공수처가 사실 공수처가 이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처리하고 나서 완전히 번아웃 상태인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수처에서 이상민한테 출석하라고 출석 통지서를 보낸 걸로 알아요. 언제 나올래? 언제 올 수 있냐? 이상민이 살살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도망가는 게 쉽겠나? 그리고 이미 물증이 나와버렸잖아. 가장 확실한 물증이 소방방재청장의 핸드폰이에요. 소방방재청장 녹음 안 했다고 했지만 녹음이 돼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지우면 없어진다? 지워도 안 없어져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지워도 안 없어집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못 열죠. 하지만 다 나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다라는 것, 그것만 확인이 돼도 게임 끝났죠. 왜? 이미 여러 단계에서 통화가 됐었고 통화 내용이 뭐라는 게 알려져 있고 확인이 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가 왔었다. 전화를 딱 정해진 그 시간에 전화를 했었다는 것만 확인돼도 게임 끝나버립니다. 지금 이상민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이상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윤석열이 지시를 했어. 윤석열이 지시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밑에 전달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최대한 내 딴에는 톤 다운해서 내려보냈어. 요렇게 해야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상민은 윤석열한테 딱 떠넘겨야 되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걸까요? 이상민의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상민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 이상민은 윤석열을 엄청 두둔하고 웬만하면 윤석열을 변호해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갑자기 이상민의 발언이 바뀝니다. 진술이 확 바뀌었어. 어떻게 바뀐다? 지금까지는요, 그 이상민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무회의에 이상민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관련된 뭐 자료가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무회의가 왜 안 열렸냐? 5분이라도 열렸다. 자료 사전에 다 배포해서 갖다 줬다. 그러니까 심의도 있었고 자료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상민이 자료 없었어. 사전에 심의 그런 거 없었어.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자, 여러분 우리 여기 김용현의 발언을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김용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국무회의 5분밖에 안 된다고 할지 모르나 국무위원들이 하나씩 둘씩 장관들이 도착할 때마다 붙잡고 다 내용을 설명을 했고 이미 그때 사전에 심의가 다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만에 끝날 수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상민이 뭐라고? 그런 거 없었어. 무슨 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사전 심의 얘기 없었어. 나 국무회의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 첫마디 할 때 그때 알았어. 무슨 자기는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다는 거야. 계엄령이라고 말할 때까지 몰랐대. 그런데 무슨 사전에 심의가 있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바로 갖다 발랐다는 겁니다. 김용현이 열심히 헌재 가가지고 헛소리 했는데 바로 이상민이 엎어버린 거죠. 또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상황과 요건이 법률과 맞지 않다라고 진술을 해버렸어요. 국회에 가가지고는 제가 증언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이번에 저기 내란 관련 국정조사 특위 여기에서 이상민을 불러 올리죠. 불러가지고 야 비상계엄 이게 상황이나 요건이 맞아 안 맞아? 이 비상계엄 상황이 맞아?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아? 안 맞아? 물었더니 이상민이 뭐라 그런다? 제가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기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해버려요. 그랬는데 경찰에 수사하러 가가지고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가지고 뭐라 그랬다? 사실 비상계엄 요건이 안 맞죠.
비상계엄할 상황도 아니었어. 또 얘기 또 그렇게 했대. 검찰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했대. 야, 이 새끼 웃긴다, 그죠? 그러려면은 국회에서도 좀 얘기를 좀 하지.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고도의 정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했죠. 우리 이것 때문에 다들 열받았잖아. 고도의 정치적 행위,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 소리 하는 바람에 우리 다들 열받았잖아. 무슨 고도의 정치행위 지랄아, 아이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뭐? 이 사람이 또 막상 검찰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다?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을 바꿨대. 국회에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라고 해놓고는 검찰 수사 가가지고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얼얼이요? 말을 바꿔버리네. 자, 그러면서 최후의 일격을 날리죠. 뭐라고? 솔직히 나는 그 국무회의 때 뭐 하려는지도 몰랐고 계엄 선포문도 한참 나중에 봤어.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 정말 몰라. 어떻게든 간에 지금 자신을 향하고 있는 수사, 자신을 옥죄어오고 있는 검찰, 경찰의 이 수사망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 몰랐어. 나 정말 몰라. 나 의심하지 마. 나 몰라.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죠. 야, 어떻게든 간에 빠져나가려고 지금 눈이 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김용현을 시켜서 일껏 변명해놨는데 그 변명을 일거에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실상 이상민이 윤석열한테 엿을 매긴 거죠. 공개석상에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 제출되는 수사 조서에는 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있는 거야. 특히 최근에 이 소방청에 연락한 언론사 단전 단수 계획, 요 이후에 태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뀐 겁니다.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답변을 거부한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수사기관 가가지고 할 말 다 하고 있는 거지. 뭡니까? 윤석열을 뒤통수 제대로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윤석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까는 경우에 윤석열 지지자들의 반란이 무서울 거예요. 그죠? 그 윤석열의 반란, 그 지지자들이 이상민한테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국회에서는 입을 다물고 저기 수사관들한테는 또 할 말 다 해주고 이런 거죠. 겉으로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미 이상민은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재밌는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지죠. 바로 누구? 최상목입니다. 약간 이 최상목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상목이 여기서 윤석열한테 일격, 자 최후의 일격, 정말 잔인한 일격을 날립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법정에서, 헌재에서 또는 지지자들한테 경고성 계엄이었다.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런데 최상목은 뭐라고 했다? 경고성 계엄? 그런 말 나면 못 들었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무슨 경고성 계엄이냐? 국무회의에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경고성은 무슨 경고성? 그리고 5분밖에 얘기 안 했다. 경고성이고 나발이고 간에 자기는 계엄 선포하면 큰일 난다.
국제 신인도 작살 날 거다. 말리기 바빴다. 근데 5분 만에 쑥 나가버리더라. 경고성 계엄 이런 말 할 시간조차 없었다. 무슨 경고성 계엄이냐. 그런 말 못 들었다. 이야, 지금 윤석열이 나름 열심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게 경고성 계엄이었다.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속칭 계몽령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윤석열로서는 지금 유일한 지금 비빌 언덕인데 이 비빌 언덕을 빵 들고 차버린 게 최상목인 거죠. 그런 말 못 들었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싶었으면 적어도 국무위원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국무위원들도 모르는 그런 경고성 계엄이 있어? 최상목조차도 윤석열을 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싶겠지만 이미 윤석열 주변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극우 유튜버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저기 서울구치소 이쪽 가본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연히 새가 줄었다. 오늘 설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확연히 새는 줄었다. 아니 지금 앞으로 이 헌재 앞이든 어디든 나오는 사람들 봐라.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전광훈 못 움직일 거다. 신천지도 못 움직일 거다. 그리고 당장 신남성연대 끝났지 않냐? 못 움직일 거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윤석열을 떠나고 있는 거지. 모두가. 아니 지금 뭐 극우 유튜버들 하나씩 둘씩 방송 접고 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뭐 이제는 서부지법 같은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싶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글쎄요.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어떻게 할란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글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장 윤석열한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힘이 돼줄 수 있는 관료들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검찰 윤석열을 버렸죠. 얼마 전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잖아요. 그 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을 풀어주자라고 말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없었대. 여러 가지 한꺼번에 고려해 볼 게 있긴 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거론한 사람은 있어도 대놓고 윤석열 석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풀어줘야 한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차마 민망하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기는 했으나 다수는 영장 발부 쪽이 많았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아무튼 검찰도 윤석열을 버린 거지. 윤석열의 마지막 희망 다 윤석열을 떠난 겁니다. 윤석열의 고등학교 선배 어떻게 보면 윤석열한테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상민이죠. 안 잘랐잖아 장관. 마지막까지 안 자르고 데리고 있어줬잖아. 그랬는데 그 이상민조차도 지금 윤석열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니 뭐 다른 건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음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멘탈 붕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데 내 곁에 남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뒤통수 때리고 떠나가면 그보다 큰 타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멘탈 유지하기 힘들걸요? 이제 윤석열한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